방청객 해도 방청객 하세요. 네. 근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오늘 49차 시를 하는데 근데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지금 촬영 중이라서 지금 겁니다. 선생님 어제 그 선생님이 월요일날 밤에 지금 이제 그 47차 시랑 8차 시를 좀 올렸는데 좀 양해를 구하는 게 48차 시 이제 동학농이 운동할 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선생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한 20분도 안 돼서 끝났죠.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한데 뭐 찍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47차시, 48차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밤에 촬영했어요. 밤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수행 평가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서 좀 많이 힘들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1학년 7반에 들어와서 지금 또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고 또 이제 보는 사람은 보고 카메라 대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그러니까 1876년도 이후에 전개됐던 과정들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뒤에 오늘 배우게 될 49차시 가보개혁의 추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근현대사에서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 근대사 가르칠 때 막 연도 외우란 말 한 적 없죠. 거의 없죠. 없잖아, 그지? 그 연도는 거의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뭐 이런 거 외웠을 거야. 그런데 근현대사로 오면은 한 해 한 해 되게 중요했던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현대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87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나오나요?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왜 1876년도가 중요하냐면은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뭐 특이하네요. 이상한 애들 때문에. 자, 1876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을 맺죠.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바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어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 수교를 맺는 기까지 한 6년, 7년 그 정도의 어떤 기간이 필요했는데, 자, 얘들아,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모색의 단계입니다. 진짜 개화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기가 5년, 6년이 흘러간 겁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는데요. 그 사신이 일본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죠. 자, 그것은 청나라 관리가 일본에서 쓴 책이었는데 조선의 국제 정세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청나라 관리가 쓴 책, 이게 바로 조선 책략이었죠. 자, 이 조선 책략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러시아 세력을 막아야 되는데 러시아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수교를 해야 된다라고 여기 써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82년도 자, 왜 중요하냐면 미국과 수교했던 조미, 수보 통상 조약이 맺어지는 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고 미국으로 사신도 보내고 보빙사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는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별기군이라고 해서 새로운 군제를 만들었고요. 자, 그에 따라 신식 군대를 편성했던, 자, 그런 개혁을 실시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조미소 통상 조약에 대해서 개화 정책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이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882년도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고 몇 달 뒤에 바로 이것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1882년도 이모군란이었죠. 자, 이모군란으로 결국 이제 99인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키는데 궁궐로 침입했던 99인들에 의해서 민비는 쫓겨났고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긴 했지만 민비가
새롭게 청나라 군사들을 불러오면서 엉선대군이 청나라로 잡혀가 버립니다. 와, 엄청난 사건이었죠. 자,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 이모군란을 진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나라의 개입, 청의 간섭이 심해집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굉장히 심해져요. 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 청나라의 간섭을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884년도 이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칠 것인가, 아니 청나라의 간섭을 통해서 새로운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개화 정책의 방향을 두고 두 세력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화파가 두 세력,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급진 개화파는 청나라의 간섭을 물리쳐야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자, 그것들이 점점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바로 김옥균을 비롯했던 그들이 일으켰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 하지만 이것도 결국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이 어떻게 되냐? 더 심해집니다.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해져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고액 화폐, 당, 오전 같은 것들을 발행하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수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더 살기 힘들어지니까 당시 전라도 지방으로 퍼져 있었던 이 동학 교도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텀은 있지만 1884년도부터 10년 뒤인 1894년도에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1876년도 강화도약부터 1894년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과정, 강화도약에서 조선 책략에 따라서 조민수 통상조약을 맺고 개화정책을 실시하자마자 바로 이모군란이 터지면서 이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진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동학농민운동이 터져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1895년도. 자, 바로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결과로서 당시 우리의 어떤 내정을 개혁하고 백성들의 어떤 개혁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자, 갑오개혁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울 게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근현대사 중에서 이 갑오개혁만큼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최근 시험 여러분 수능 문제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이 사실 1차, 2차, 3차로 막 나뉘어지면서 각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필기 노트 봐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사실 묻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세세하게 묻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갑오개혁 뭉뚱그려서 이 갑오개혁의 취지, 의,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만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갑오개혁하면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 1차 갑오개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차 갑오개혁. 자,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조선 정부와 농민군이 전주화약. 어제 이것도 선생님이 좀 약간 생각이 나서 했는데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조정청이라는 것. 자, 이것은 개혁기구인데 이것을 만들어서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학농민운동은 진화를 되었지만 교정청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따라서 개혁을 실시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갑오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죠. 자, 그래서 궁궐 접수를 합니다. 자, 궁궐을 모두 이렇게 점령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정 개혁을 막 강요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본의 강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떠한 개혁이 실시됐는지, 어떻게 개혁이 전개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예전 그 온건 계약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옥균과 더불어서 김옥균은 급진 계약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김홍집, 예전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김홍집이 중심이 되어서 자 이런 가보개혁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김홍집과 더불어서 누가 또 이 가보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화도 조약 바로 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람이 있죠? 고종의 아버지. 그게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이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해서 그 흥선대원군이 가보개혁을 주도하는 자 그런 입장이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흥선대원군 얘들아 예전 쇄국 정책을 하면서 뭐 그냥 개화 정책에 대해서 완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 주동적인 이 가보개혁이 가장 우두머리격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은 사실상 권력을 다시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일본과 어떻게 보면 좀 결탁을 한 자, 그런 입장이었고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이 개혁은 아니었지만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보개혁에 참여를 했던 그런 것이었죠. 이게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에비에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김홍식 내각을 수립한 다음에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이때부터 자주적인 개혁을 실시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주적인 개혁이란 말에 여러분들 좀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분명히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일본의 강요로 개혁을 한다는데 왜 여기 갑자기 자주란 말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걸 조금 봐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오나요 이거? 나와요? 네. 자 여기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중국도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항상 어떤 두 세력이 하나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 중간에 있는 세력은 세력 균형으로 인해서 자주적인 어떤 면모를 보일 수 있게 돼요. 당시에 일본이 처음에 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선생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옆으로 좀 옮겨놨네.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처음에 시작 자체는 일본의 강요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점차 청나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청일전쟁으로 돌입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내정 개혁을 깊숙이 관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는 일본의 강요였지만 그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자주적인 개혁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김홍집, 거기 보면 흥선대원군 이렇게 나오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용. 자, 우선 거기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치개혁 쪽에서 보면 대국기년이라 돼 있죠?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그런 대국기년인데 이것은 곧 뭐냐면은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연호를 쓰겠다는 그러니까 자주 독립적인 그런 면모를 보인 것이고 땡땡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써볼게요.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국내부를 신설하게 된 거죠. 이 국내부라는 것은 왕실의 사물을 전담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왕실의 사물을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왕이 마음대로 사물을 하면서 왕의 일이 곧 나라의 일이야. 왕이 쓰고 싶은 대로 나라 일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재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근데 국내부에서는 왕실의 재산과 정부의 재산을 딱 분리시킨 다음에 왕실의 사무에서 쓰는 돈은 여기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부가 신설됐다는 것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제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제 폐지 거기만 줄 좀 칠게요. 경찰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재정 1호나 거기 쓸게요.
재정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어떤 재정이냐면 왕실의 재정과 정부의 재정을 합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딱 분리가 돼 있어서 왕의 어떤 재정과 정부의 재정이 이게 하나로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실 정부가 이게 막 이제 혼재가 되면서 막 사치도 많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왕실과 정부의 재정을 일원화시킴으로써 이것 자체도 왕권을 어떻게 제약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개혁. 중간에 막 꺼지고 이거 막 난립니다. 자, 사회적인 개혁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비제가 폐지됩니다. 노비제가 폐지가 돼요. 1801년도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공노비가 폐지가 되긴 했지만 사실 그 사노비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1895년도 가곡에 갔을 때 이 노비제가 폐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노비제는 이때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노비가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뭔가 새로운 것이 딱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이게 노비가 딱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노비제가 없어졌잖아. 그럼 그 노비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자유다 막 돌아다녔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주인을 때려 패고 막 양반은 막 폭력 행사하는 그런 노비들도 있었는데, 많은 노비들은 있잖아. 이 노비제가 폐지가 돼서 어떤 생각이냐면 먹고 살 길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그 노비라는 게 그 당시 먹여 살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을 전부 다 이제 풀어주니까 이 노비들이 좋아했던 게 아니라, 아이고 나으리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노비들이 오히려 그 양반에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머슴이란 말 들어봤죠? 머슴. 이 머슴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노비가 다시 집안에 있으면서 약간의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머슴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회적인 모든 신분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진 않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국내부를 신설했고 재정을 일원화하면서 왕권을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노비제가 폐지됐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자, 2차 가보개혁 때는 한번 보십시오.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나오나요? 나와요? 네. 청나라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가? 청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기 시작해요. 서서히 승기를 잡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적극적인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을 앞세웠는데 이 사람은 권력에 취해서 이제 개혁의 어떤 그런 얼굴 마담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성향이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개혁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 흥선대원군이 되게 껄끄러웠고, 그래서 이 김홍직과 흥선대원군 중에서 흥선대원군을 빼버리고 좀 더 친일적인 성향의 어떤 한 인물을 영입을 합니다. 예전 갑신정변 때 김옥균의 친구로서 갑신정변을 일으키려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영효예요. 박영효.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박영효를 데리고 와서 김홍직, 박영효 연립내각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개혁 추진하는데요. 거의 홍범 14조 이것만 한번 줄쳐볼게요. 국내에 이제 자주 독립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본 강령을 만들었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2차 개혁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내각제를 수립했다는 것. 거기 쓸게요. 내각제를 수립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6조 체제가 아니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교육부 뭐 재정 경제부 하는 그런 부서 있죠. 이런 부서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각제가 처음으로 편성되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근대적인 예산제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입국 조서 있죠? 줄칩니다. 조선의 대체적인 어떤 그 모든 이제 교육의 방향은 충실한 문관을 양성하는 겁니다. 문무양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문관이 우대됐던 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선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교육입국 조서를 통해서 문무, 우리 흔히 뭐 지덕체로만 쓰죠. 지식과 덕과 어떤 체육, 뭐 이런 삼박자가 갖춰진 어떤 인재 양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이때입니다. 교육입국 조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맨 먼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 기업,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3차 기업 때 가면은 거기 보면 삼국 간섭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겁니다. 일본이 얘들아 청일전쟁에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가져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요동반도예요. 근데 이 요동반도를 가져가니까 누가 이것을 견제를 했냐면은 이곳에 있었던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러시아.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계속 취하고 있었는데 네가 왜 이걸 가져가? 라고 하면서 혼자 이것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세 명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일본에다가 야, 너 이거 가져갔던 요동반도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은 찍소리 못하고 이 요동반도를 내놨는데요. 다시 청나라에 줬는데 청나라에 주자마자 러시아가 여기다 군사 기지를 만들어버려. 자기가 가져가 버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해서 일본 힘이 커졌다고 생각했는데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힘이 엄청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야, 이거 뭐야, 러시아가 훨씬 세네 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친러파 내각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친러파 내각이 만들어지니까 당시 일본은 조급해지면서 우리나라를 러시아에 뺏길까봐 그래서 그 친러파 내각을 형성하는데 민비가 앞장섰기 때문에 민비를 시해하는 정말 그 천인공노할 민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을미 시해 사건 있죠? 줄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친일적인 성향의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김홍집, 육일준 있죠? 줄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친위대, 진위대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거기 보면 뭐 태양력 있죠? 태양력, 그다음에 종두법, 땡땡 실시라 되어 있는데 요거 쓸게요. 단발령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그런 사회 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뭐 상민이든 간에 양반이든 간에 전부 다 머리를 기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를 자르는 예전에 이제 일본이 실시했던 그 메이지 유신의 어떤 개혁을 그대로 본떠서 조선에 이식화를 했었던 것입니다. 맨 먼저 1호로 했던 사람이 누굴까? 단발령. 고종입니다. 고종이 했어요. 고종이 직접. 왜냐면 고종이 안 하면 밑에 신하들이 안 하잖아요. 근데 고종이 머리를 깎은 사람이 누구냐면 육일준. 얘가 머리를 막 밀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에 단발령을 이제 강제로 실시하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의병운동이 처음으로 또 전개가 되기도 했죠. 자, 밑에 의병운동 확산 거기다 줄지를 칠게요.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의병운동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의병운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당시 고종은 야, 이거 을미시 사건으로 왕비가 죽고 내 머리가 강제로 깎여지고 막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처를 옮깁니다. 거처를 옮겨요. 어디로 갔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려요. 물론 이거는 비밀리에 갔습니다. 일본이 모든 군걸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도망친지 아세요? 그 궁녀 있죠, 궁녀. 궁녀가 타는 조그만 가마가 있어. 그 가마에다 몸을 이렇게 우겨 넣어서 그 가마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가마를 호송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마 호송했던 사람이 고종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는데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던 사람이 있다고. 그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친러파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을 옮겨준 친러파 인물 누구? 아니 모르겠어요. 그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이완용이라고? 네? 이완용 알죠? 그 친일파 145적의 그 이완용 맞습니다. 그 이완용이 사실은 원래부터 친일파가 아니라 친러파였습니다.
고종이 충직한 신하였다니까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갈 때 이완영이 호송을 해서 갔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 가면 변질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쇼킹하겠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개혁은 중단되었다라는 점을 좀 알려주고 의어한 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분이 지나서 이제 청소를 해야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